다이어트는 하는 것도 힘든데 사실은 유지하는 거 이거 진짜 힘들고 큰 문제거든요. 아까 우리 엑소님이 잠깐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교수님, 미생물이 우리 요요 현상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맞나요? 예, 요요 현상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단순히 다시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섭취한다기보다는요. 장내 미생물들이 체중을 감량하기 전의 상태로 회귀하려는 특성 때문에 더 강하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살이 찌게 되면은 미생물들은 당연히 그 패턴을 기억하겠죠. 네. 음식을 먹었을 때 보다 칼로리를 잘 흡수하는 형태로 에너지 효율을 높은 상태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식단을 완전히 바꾸잖아요. 저칼로리 음식, 저지방 음식을 많이 섭취하거나 채소나 닭가슴살 같은 단일 식단을 주로 먹죠. 이런 변화 때문에 체중 감량을 성공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인 겁니다. 그렇죠. 살을 빼고 난 이후에 다시 원래 식단으로 돌아갔을 경우 우리 몸속 미생물들은 체중 변화의 속도를 절대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살은 빠졌지만 장내 미생물은 여전히 비만형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다이어트 식단을 벗어나 원래 먹던 대로 먹으면 미생물은 거기에 더 크게 반응을 해서 칼로리를 더 많이 흡수하고 결과적으로 요요 현상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찌는 거군요. 그래서 실제로 한 연구 내용을 보면 비만으로 인해 발생한 장내 미생물의 변화는 실제 다이어트 한 기간보다 약 5배나 더 오래 지속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2달에 살을 뺐으면 적어도 1년 넘게 그걸 유지를 시켜줘서 이 미생물들이 기억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충분히 가져야 되는데까지가 다이어트가 되겠네요. 진짜요. 이걸 누가 알겠어요? 야, 그거 저는 약간 충격이에요. 살을 빠져서 다이어트 성공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미생물 균까지 바꾸는 기간까지 해야 완벽한 다이어트다. 그렇죠. 여유 없는 다이어트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바로 힘들게 뺀 살을 다시 포동포동하게 찌우게 만든 그 장내 미생물 세팅값, 그 기본값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소리텔러께서는 비엔나17 유산균을 섭취를 하셨고요. 이런 비엔나17 같은 유산균이 바로 황금 비율이 깨져 있는 우리의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비엔나17은 장내 미생물의 황금 비율만 맞춰주는 거야?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아닙니다. 비엔나17의 역할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만 해도 좋은데. 비엔나17은 멀티플레이어입니다. 혹시 단당류 그리고 다당류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는 분 혹시 단당류는 뭐다, 다당류는 뭐다? 맛있는 건 다당류. 단당류? 먹을수록 맛있는 건 다당류. 먹자마자 달콤한 바로 건 단 거는 이야. 단당류. 맞아요. 그래서 이 단당류는 쉽게 말해서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만큼 분자 크기가 매우 작아서 체내 흡수가 빠르게 되는 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 다당류는 단당류가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천 개가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래서 다당류. 그래서구나. 다다다다다다당류. 네, 맞아요. 그래서 다다다다다 사슬처럼 이어진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당류보다 분자 크기가 커서 체내 흡수가 느리고 소화 과정에도 여러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렇겠네. 쪼개야 되니까. 하지만 말만 들으면 우리가 좀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죠. 맞아요. 실험 있구나. 그럼요. 제가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이독. 실험실은 아니고 요거는 시청각 자료. 판넬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식품들이 쫙 있죠. 진짜네. 자, 여기 과일, 콜라, 케이크, 과자, 현미, 고구마, 옥수수 같은 이런 음식들, 일상으로 먹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우리가 단당류와 다당류로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해요. 좋아요. 자,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과일. 건강에 좋은 과일. 단당류, 단당류. 단당류. 왜냐하면 다니까. 과당과 포도당이 돼 있는 단당류. 그렇죠. 포도당, 과당이 많습니다. 자, 이거는 다당류일까요? 단당류일까요? 단당류. 단당. 단당류. 네. 그러면 케이크를 한번 볼까요? 케이크. 여기에 들어간 생크림에 들어간 설탕 양 생각하면 깜짝 놀라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자, 이제 고구마 어떨까요? 달콤한 고구마. 고구마는 달콤해. 그래서 다당류. 다당류. 달콤한데 다당류네요. 자, 달아도 좋아. 옥수수. 옥수수. 자, 단당류. 다당류. 다당류예요. 어떻게 알았지? 다? 자,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현미입니다. 다당류. 다당류.
더 우등생들이네. 자, 이거 제일 어려운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빰빰. 뭐예요? 견과류? 과자인가? 과자들. 아, 과자. 과자들은 단당. 해달. 그렇죠. 맛있죠. 달콤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자면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단당류는 당이 높은 과일류, 콜라 같은 어떤 액상과당이 들어있거나 설탕이 들어있거나 그리고 케이크나 과자 같은 정제당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가공식품들은 대부분 단당류가 많이 포함된 음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다당류는 현미, 고구마, 옥수수처럼 순수 자연에서 온 곡물류라든가 이렇게 먹었을 때는 단맛이 바로 느껴지지 않지만 씹다 보면 은은한 단맛이 느껴지는 것들이 다당류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군것질거리를 한다라고 하는 많은 것들이 이제 단당류를 많이 먹게 되는 건데 살을 찌우는 게 단당류입니다. 왜냐하면 다당류를 먹어도 결국에 혈액에 들어가려면 단당류로 분해를 해야 되고 그게 네. 소화인 거예요. 네. 비엔나 17이 그럼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단당류를 다시 다당류로 되돌려버립니다. 와우. 그러니까 장에서 소화하려고 다 이제 흡수하려고 준비해놨는데 단당류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다당류로 바뀌었잖아. 흡수가 안 돼. 잠깐만. 과장을 좀 해봅시다. 네. 케이크를 먹었는데 비엔나 17을 먹었어. 네. 그러면 마치 내가 현미를 먹은 것처럼 네. 다당류가 된 것처럼 네.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딱 승현님 말씀인 게 정확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돌아온 엑소의 얼렁뚱땅 엑소 실험실. 하나, 둘, 셋, 짠! 지금 보시는 통을 우리의 신체라고 가정하고요. 네. 이 작은 구슬들 보이십니까? 네. 네네. 이 작은 구슬들을 단당류. 단당류. 그럼 이거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흡수가 쫙 돼야겠죠. 케이크 그냥 먹었네, 케이크 먹었어. 혈당 스파이크 쫙 올라오죠. 네, 그래서 제가 만약 과자나 콜라를 먹어서 몸에 단당류가 들어오게 되면요. 네. 자, 먹자. 그렇죠. 혈액 속에 바로바로 막 흡수가 돼서 혈당도 확 올라가고 살도 찌고. 포도당 참 쉽게 흡수되죠. 결국 이렇게 분자회가 작은 단당류가 체내 곳곳에 잘 흡수가 되겠죠. 아이고. 그런데 이때 비엔나 17을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당류로 못 들어가겠죠? 바꿔버리니까. 다당류로 바꿔주는. 그래서 이런 단당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엔나 섭취를 함께 섭취를 해준다면은 분자크가 작은 단당류를 끌어모아서 이렇게 분자크가 크고 구조가 복잡한 다당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마치 케이크를 먹었는데 현미밥이 된 느낌인 거죠. 진짜. 야하. 그럼 이렇게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몸 밖으로 대변으로 그대로 배출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렇게 꾸준히 먹어주면은 자, 또 먹었다. 자, 먹었다. 우와. 자, 꾸준히 먹었다. 아이고 또 먹었다. 우와. 자, 이런 식으로. 너무 신기하다. 대박. 네.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쥐에게 비엔알 17을 꾸준히 섭취시키고 대변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대변으로 배출된 다당류의 함량이 대조군에 비해서 무려 5배나 높았다. 진짜? 와. 확 늘어났네. 그만큼 흡수가 안 안 되죠. 됐기 때문에 그만큼 지방 축적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이렇게 비엔나 17이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주는데 단당류를 다당류로까지 바꿔준다. 이거 엄청나게 신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기하다고 해서 맨날 야, 케이크만 먹고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근본적으로 식욕을 다스려야 될 텐데 식욕을. 아까 교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 미생물이 렙틴 호르몬 역할을 방해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미생물 때문에 우리가 덜 먹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도 그게 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는 그렐린과 렙틴이라는 식욕과 가장 밀접한 두 개의 호르몬이 있는데요. 그렐린은 공복 시에 분비돼서 식욕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돼서 식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우리 장내 환경이 비만형으로 세팅될 경우 이 두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비만할 때 장내 환경을 보면은 장점막이 얇아지거나 장누수가 쉽게 유발되거든요. 이때 지질 다당류라는 LPS, 내독소 흡수가 증가하면서 만성염증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장내 미생물이 상호 장내 축의 작용을 통해서 그렐린이나 렙틴 같은 식욕 관련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장내 미생물의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식욕 조절이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몸의 조절 시스템이 굉장히 정교하게 잘 돼 있고 복잡한 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다면 식욕을 증가하는 그런 호르몬 그렐린 같은 경우는 적을수록 무조건 좋고 식욕을 좀 억제하는 렙틴은 무조건 많을수록 많아요, 좋은 게 좀. 아니냐 이렇게 맞아요.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논문들을 좀 보면 비만 상태에서 오히려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의 수치가 높더라는 거예요. 네? 그 농도 자체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호를 받아들이는 건 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뇌에서 반응하지 않는 렙틴 저항성 상태가 오히려 관찰이 되더라라는 걸 얘기를 하고요. 수많은 연구에서 오히려 비만하게 됐을 때 식욕 증가 호르몬인 그렐린 수치가 마른 사람보다 훨씬 낮다. 그래서 이 식욕 호르몬들은 원래 조절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 자체가 훼손되고 좀 잃어버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결론이 이건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밸런스, 균형을 맞춰주는 거다. 그럼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도움을 주는 건 뭐가 있을 거냐? 비엔나17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한 동물 실험에서 10주 동안 비엔나17을 섭취를 하게 했더니 대조군에 비해서 렙틴 호르몬의 생성이 오히려 이제 억제가 됐다. 정상화가 되어 간다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비만할수록 렙틴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저항성이 생겼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농도를 낮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좀 더 균형이 맞아지고 식욕 억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줄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호르몬 거죠. 밸런스까지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좋다, 좋다. 그러니까 우리 미생물이 요요 현상도 불러와 식욕 호르몬 시스템도 교란시켜.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해. 그런데 이 장내 환경에 따라 이 당뇨병 위험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 비만한 사람들의 미생물들은 이 아세테이트라는 물질을 많이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 아세테이트가 주로 하는 일이 간에서 지방을 합성하고 그다음에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술을 마시면 그 술이 분해되면서 아세테이트가 되거든요. 술 많이 마시면 지방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맥락인 거고 실제로 발표된 한 연구 논문을 보면 고지방 식이를 하는 쥐에서 장내 미생물의 부산물인 아세테이트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 아세테이트가 직접 뇌에 닿았을 때 부교감시경을 활성화시켜서 인슐린 분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때에도 이 장내 미생물이 굉장히 이 중요한 열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겠죠. 실제로 이를 증명한 동물 실험이 있는데요. 일단 실험 대상의 쥐를 완전 안에 장에 균이 없는 무균 상태로 만듭니다. 네. 그리고 한쪽 쥐에게는 고지방 식단으로 인해서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한 쥐의 장내 미생물을 이식했고요. 다른 쪽에는 마른 개체에서 채취한 미생물을 이식했습니다. 서로 다르게. 네, 결국 두 마리 쥐는 같은 양을 먹어도 비만형 쥐에게 미생물을 받은 쪽만 지방량이 증가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똑같이 발생한다는 거죠. 와, 같은 양을 먹었는데도 그 차이가 신기하네. 똑같은 쥐인데도. 와. 네. 그런데 이때 이 비엔알17을 섭취하면 혈당 수치를 조절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데요. 와, 진짜. 실제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이 비엔알17을 섭취한 이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서 혈중 인슐린 농도가 감소했고요. 또 당화 혈색소 검사 결과에서도 비엔알17 섭취군이 그 수치가 감소했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야, 진짜 마이크로바이옴의 세계란 정말 와,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그 복잡하고 정교한 생태계를 그 비엔나17이 바로 잡아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진짜 뭐 살이 안 빠지려 안 빠질 수가 없겠네요. 너무 좋다, 듣기만 너무 해도. 좋다. 왜냐하면 비엔나17이 실제로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여주면서 와, 이렇게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견인한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살을 빼려면 지방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어떤 지방을 빼야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백색 지방. 어우, 맞습니다. 바로 지긋지긋한 백색 지방을 우리가 빼야 된다는 건데요. 이 백색 지방만 우리가 괴롭히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제가 눈으로 딱 보면서 설명드릴 수 있는 모두가 기다렸던 다 참마음이 돼서 외칠 수 있는 바로 뭐죠? 유독 실험실입니다. 우리의 지방 세포들을 제가 이렇게 형상화해서 진짜네. 눈으로 볼 이야. 수 있게 해봤습니다. 자, 우리의 주죠. 자, 백색 지방 백색 세포를 지방.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쪽은 열량을 저장해서 이렇게 크기가 커진 백색 지방을 우와. 얘기를 했고요. 한쪽은 우리가 쫄쫄 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아져 있는 이런 날씬한 상태의 백색 지방 세포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백색 지방 자체가 커진다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날씬해서 작아져 있는 백색 지방 세포에다 제가 열량을
공급을 네. 하겠습니다. 자, 자, 맛있는 거 먹자. 많이 먹는 거죠? 자, 그렇지. 설탕 먹자. 우와, 살찌는 거네. 맛있다. 이게 지방세포 수는 그대로인데 커지는 거. 커지네. 그렇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거 요요다. 아이고. 아이고 다시 돌아왔어. 이렇게 커져야지. 아유 뭐 계속 커지네. 아까 처음 있었던 거에 비하면 같은 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졌죠. 커졌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뚱뚱해졌잖아요. 비엔나 17 주세요. 그렇죠. 비엔나 17을 이제 공급을 해서 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엔나 17 투입. 비엔나 17 먹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와 사라진다. 사라진다. 지방세포가 녹아내리고 있어. 살 빠지고 사라지고 있어. 이야. 사이즈가 작아지는 게 보이시죠? 살 빠지네. 이런 식으로. 자, 비엔나 17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지방을 잘 태우는 그런 지방 연소 유전자를 좀 발현을 증가시키고요. 이야. 지방량을 늘리는 지방 합성 유전자의 발현을 또 감소시킵니다. 우와. 이렇게 백색 지방의 크기를 줄이는데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에 대한 이제 시각화인 거고요. 실제로 한 실험에서 쥐에게 10주 동안 비엔나 17을 섭취시켜 봤더니 쥐의 백색 지방 세포의 크기가 35% 감소했다. 지방세포의 크기가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데 근데 35%가 줄었다. 이게 좀 사실 잘 와닿지는 않거든요. 네,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도 네. 인체 시험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오, 네. 비만 및 과체중 그룹에게 12주 동안 비엔나 17을 섭취를 시킨 실험이 있었는데요. 허리둘레 평균 95.4cm였는데 90.4cm로 5cm, 2인치가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서 체중, 복부, 내장 지방, 체질량 지수까지 모두 긍정적으로 이제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대단하다. 와.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지방 크기가 줄어드는데 만족하시면 안 돼요. 어머. 이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뭐가 빠져요. 근육. 그렇죠. 복근. 맞아요. 아, 근육. 우리의 근육량은 30대 후반부터 꾸준히 감소하기 시작하거든요. 심지어 근력은 근육량보다 더 빨리 감소해서 40세 즈음부터 매년 근력이 3에서 4%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체중이나 겉으로 보기에 큰 변화가 없을지언정 우리 몸속에 이 힘을 만들어주는 근육량은 쑥쑥 줄어들고 근육의 힘도 약해진다는 거죠. 아휴.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비엔나 17이 우리의 이 소중한 근육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진짜요? 아주 신기하다. 실제로 한 동물 실험에서 쥐에게 비엔나 17을 섭취시켜 봤는데요.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는 이 유전자는 감소하고 반대로 근육 단백질을 합성하는 유전자는 증가하면서 근육량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 신체 기능의 밸런스까지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시다면 그래서 비엔나 17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또 우리가 이거는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비엔알 17 섭취할 때 주의할 점. 비엔나 17의 1일 섭취 권장량은 425에서 900mg 정도 됩니다. 과다 섭취할 경우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권장량을 지켜주시고요.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안정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았는지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